3.3%떼고 받았으니까 세금은 끝난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퇴근 후 블로그 원고를 쓰고 주말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틈틈이 강연료를 받는 이른바 100만 엔잡러 시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업을 가진 취업자가 2025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부수입 받을 때 떼인 3.3%가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3.3%는 잠정적으로 미리 걷어둔 선납액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다음해 5월에 본업 월급과 부업소득을 한 바구니에 합산해서 누진 세율로 다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3%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엔잡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합산과세 구조와 건보료, 폭탄의 기준선 그리고 실전 방어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근로사업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월급 통장이랑 부업 통장을 따로 쓴다고 해서 세금도 따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 합쳐서 한 사람의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회사가 매년 연말정산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세금 신고를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월급 위에 부업소득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부업소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나 프리랜서 용역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버는 소득이죠.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대부분의 엔잡러가 받는 부수입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기타 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인적용역 기준 원천징수세율은 8.8%이고 문예학술 등 원작자 원고료나 인세는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어 실효 원천징수율이 4.4%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이듬해 5월에 본업 근로소득 위에 합산되어 가장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3%를 떼었든 8.8%를 떼었든 그건 일단 걷어둔 세금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합산 후에 결정됩니다. 원천징수 때 미리 낸 세금과 합산 후 산출된 세금의 차이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엔잡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계단식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계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층 계단은 경사가 완만하고 올라갈수록 계단이 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2025년 귀속기준 세율표를 보면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5%,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최고 세율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실효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체 소득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각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해당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로 84만 원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 즉 3,600만 원에는 15%로 54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에는 24%로 240만 원 합계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업소득은 내 월급 맨 꼭대기에 쌓입니다. 즉 부업으로 번 돈에는 내가 속한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연봉 5천만 원 과세 표준 기준 직장인이 부업으로 1,000만 원을 더 벌면 그 1,000만 원 전액에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3.3%만 떼었으니까 실제로는 24%에서 3.3%를 뺀 약 20.7%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부업소득에 207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3.3%만 떼었다고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업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면서 추가 납부세액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누진세율보다 많은 엔잡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입니다. 핵심 기준선은 연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업 월급 외의 소득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월급에서 나가는 건보료와는 완전히 별도로 소득월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추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보료 고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피부양자는 상황이 더 가혹합니다. 가족의 직장 건보에 올라가 있는 분이 부업 포함 모든 소득 합산이 연 2천만 원을 넘기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직접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세율 차이만큼만 더 내면 끝납니다. 한번 정산하면 그걸로 마무리죠. 하지만 건보료는 다릅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매달 고지서가 추가로 날아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반복입니다. 12개월이면 상당한 금액이 쌓입니다. 그래서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이면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건보료율 약 7%가 적용되어 매월 약 3만 원 가까이 추가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36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매월 약 6만 원 연 70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엔잡러에게 연 2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연간 총 부담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한번 빠지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번 부업 소득연 1,440만 원입니다. 연봉 약 5천만 원 직장인 A씨가 프리랜서 부업으로 연 1,440만 원을 법니다. 합산 과세 표준은 약 6,440만 원이 되어 부업 소득 상당 부분이 24% 구간의 일부는 35% 구간 초입에 걸립니다. 하지만 장비비 통신비 등 경비를 제하면 순수익 즉 소득 금액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므로 건보료 추가 부과는 피했습니다. 세금은 더 내지만 건보료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사례 2번 부업 소득 연 3천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B씨가 부업으로 연 3천만 원을 벌면 합산 과세 표준이 약 8천만 원으로 뜁니다. 35% 세율 구간에 깊이 진입할 뿐 아니라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매월 건보료 고지서가 추가로 날아옵니다. A씨와 B씨의 차이는 부업 수입이 약 1,560만 원밖에 나지 않지만 세금과 건보료를 합치면 실질 부담은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경비 처리와 기준선 관리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율과 건보료가 바뀝니다. 사례 3번 기타 소득 분리과세 활용입니다. 직장인 C씨는 강연료와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으로 총 수입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저경력 기준 필요경비 60%를 빼면 소득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20%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C씨의 과세 표준이 24% 구간 이상이라면 합산 시 24% 이상 세율을 적용받을 부분을 20% 분리과세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 하나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 한계 세율이 20%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 절세 전략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 경비를 극대화하세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서 장비비, 통신비, 교통비 등 필요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세금을 결정하는 건 버는 돈이 아니라 쓴 돈입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 금액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적격 증빙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이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득 금액 연 2천만 원 이하를 사수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건보료 추가 부과 방어선입니다. 이 기준선 하나로 건보료 부담이 0원에서 연 수십만 원 이상으로 급변합니다. 부업 규모를 키울 때 이 기준선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본인 한계 세율이 20%보다 높다면 합산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여서 세율이 6%라면 합산이 더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양쪽 다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연말정산 내역을 반드시 불러오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부업소득을 추가 입력하는 것이 합산신고의 정석입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 자료를 안 불러오고 부업소득만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업 소득 누락은 절대 금지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신고를 잘하면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만큼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환급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잡러에게 세금은 벌 때가 아니라 신고할 때 결정됩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엔잡러 100만 시대는 부업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과 건보료 부담도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연 2천만 원 기준선 하나로 건보료 부담이 0원에서 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급변하는 구조는 부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비용 절벽입니다. 절세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엔잡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비 처리의 타이밍입니다. 12월에 몰아서 장비를 사는 것보다 연중 꾸준히 적격 증빙을 쌓아두면 단순 경비율 대신 기장으로 전환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연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인저경력이나 서비스업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 준비를 소득 초기부터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당장은 세금을 아낀 것 같지만 국세청의 소득자료 자동 수집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 배달의 크몬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전부 파악됩니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본세에 가산세에 가산금까지 3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비싼 절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엔잡러 절세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경비 증빙을 연중 꾸준히 확보할 것. 둘째, 소득 금액 연 2천만 원 방어선을 관리할 것. 셋째, 5월에 빠짐없이 합산 신고할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엔잡이 세금 폭탄이 아닌 진짜 수입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이 더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